2010년 11월,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던 남부지방의 한 낡은 철거촌. 거대한 굴삭기의 굉음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을 하나둘 지식이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도심 외곽의 낡은 노동자 밀집 구역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녹슨 철대문,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이 거대한 재개발 프로젝트 아래 영원히 지워지고 있던 참이었죠. 굴삭기의 거대한 삼날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의 빛바랜 간판에는 햇살 사진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십수년째 셔터가 굳게 닫혀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흉물스러운 폐건물에 불과했던 곳입니다.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내부의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짐작할 수 없는 오래된 화학약품들이 엉겨붙어 썩어가는 서늘하고도 기분 나쁜 악취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사진관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카운터 뒤편 썩어가는 나무 합판으로 덧대어진 벽을 인부 한 명이 쇠지렛대로 뜯어내자 그 너머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입을 벌렸습니다. 사진을 현상하던 암실이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인화용 집게들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약품통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 인부가 암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목재 서랍장을 끄집어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퉁퉁 불어버린 서랍은 꽉 끼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부가 힘을 주어 쇠지렛대로 맨 아래 칸을 뜯어내자 썩은 나무 판자가 바스러지며 서랍 밑바닥에 좁은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문지를 겹겹이 구겨 넣어 막아둔 듯한 그 은밀한 틈새에서 빛바랜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물건 하나가 툭 하고 흙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했던 비닐은 세월의 흔적을 탄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분명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인부가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비닐을 벗겨내자 손바닥만한 가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체구가 몹시 왜소한 3명의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 낡고 커다란 옷을 입은 12살 남짓의 소년과 9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소녀, 그리고 그 품에 안긴 5살 무렵의 앳된 사내아이. 마침 현장을 순찰하듯 지나가던 동네 통장 노인이 그 사진을 등 너머로 훔쳐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진우 아니여? 뒷집 살던 삼남매. 노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그 새아이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1996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이 골목을 걷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아이들. 이진우, 이진아, 그리고 막내 이진호. 엄마 없이 가난에 시달리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살아가던 이 가여운 삼남매의 실종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결국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인부가 통장 노인의 말을 들으며 사진을 무심코 뒤집은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떠섰습니다. 인화된 지 14년이 지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빳빳한 사진의 뒷면, 그곳에는 삐뚤빼뚤하고 억눌린 듯한 아이의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사진사가 아니에요. 동생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처절한 문장 아래쪽 구석에는 아주 작고 선명한 지문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검붉게 말라붙어 버린 명백한 핏자국이었습니다. 단순한 빈집 철거 현장이었던 햇살 사진관은 단 1시간 만에 삼엄한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강력팀 형사들이 긴급 투입되었고 과학수사대의 하얀 방진복이 어두운 암실 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한 암실 내부, 법의학 팀원이 벽과 바닥을 향해 루미놀 용액을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칙, 칙 하는 차가운 스프레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가운데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광 녹색의 섬뜩한 빛들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핏방울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암실의 좁은 바닥에서부터 나무 벽면을 타고 이어지는 선명한 쓸림 자국,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사람을 혹은 축 늘어진 작은 몸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간 끔찍한 궤적이 고스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쪽입니다.
개수대 아래쪽 바닥판 틈새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과학수사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형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진 현상용 개수대 아래 썩어가는 나무 합판 바닥 틈새에서 루미놀 반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빠루가 나무 판자를 뜯어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의 백골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긴장하며 바닥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닥 아래 좁은 공간에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시선은 먼지 구덩이 속에 반쯤 묻혀있는 아주 작은 물건에 꽂혔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노란색 데이지꽃 모양의 머리핀. 그것은 반으로 처참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통장 노인은 그 머리핀을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둘째 진아가 길에서 주워 매일같이 소중하게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핀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경찰서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진 뒷면에 찍힌 검붉은 지문은 막내 5살 진호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혈연관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뒷면에 적힌 절박한 구조 요청의 필적은 큰아들 12살 진우의 노트 필적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즉각 수사본부를 격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난에 지친 아이들의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4년 전 이 비좁고 습한 암실에서 3명의 아이가 누군가에게 감금당했고 피를 흘렸으며 결국 잔혹하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전대미문의 밀실 연쇄 납치 살인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암실 미제 사건으로 명명하며 수사의 방향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1996년에 낡고 바래진 수사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1996년 8월 유난히 덥고 습하던 그해 여름. 3남매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던 이모 씨였습니다. 가난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엄마마저 도망쳐버린 눅눅한 단칸방에서 12살 진우는 동생들에게 부모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와 빈병을 주웠고 식당 뒷문에서 얻은 찬밥으로 동생들의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1996년 8월 15일 장마의 끝자락,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이 드로고를 보고라면 동네 사람들은 누런 비닐장판 하나를 우산 삼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던 삼남매의 뒷모습을 기억했습니다. 큰오빠 진우가 한 손으로는 비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내 진호를 번쩍 안아든 채 둘째 진아를 뒤따르게 하던 그 젖은 뒷모습. 그것이 삼남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아버지 이 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전날 밤 술을 먹고 애들을 심하게 때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도망가고 없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고아원으로 갔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경찰은 별다른 물증이 없자 이를 단순 가출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 혈흔은 이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 이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는 어느 외진 요양병원의 6인실 구석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복수가 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인은 14년 전에 포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앙상한 해골 같았습니다. 형사가 말없이 코팅된 삼남매의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자 멍하게 천장을 보던 이 씨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빼앗듯 움켜쥐고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그의 모습은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팀 형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과거 수사 기록에 남아있던 한 이웃의 진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날 밤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때 이 씨가 소리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있다. 애들 보낼 때를 마침내 찾았어. 형사가 이 진술을 들이밀며 당신, 아이들을 돈을 받고 어디 팔아넘긴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이 씨는 꺽꺽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참말로 내가 애들 호적을 파서라도 저기 타 지역에 있는 보육원에 넘기려고였어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 100만 원을 쥐어준다고 해서 당장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그 돈이라도 받으려고 16일 아침에 탈 시외버스 표까지 다 끊어놨단 말입니다. 이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경찰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14년 전의 유류품 박스 안에서 이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타려 했던 버스표 사장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팔아넘긴 인신매매범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을 고아원에 버리려 했던 무능하고 끔찍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기로 한 날의 하루 전인 15일 오후에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니면 대체 누가 아이들을 그 암실로 데려갔단 말인가? 수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1996년 당시 햇살 사진관을 운영했던 사장 박모 씨에게 향했습니다. 박 사장은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은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동네 노인들의 영정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기도 하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1996년 수사 당시 박 사장은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후 2시쯤 일찍 셔터를 내리고 집에 갔다. 삼남매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들은 박 사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쫓았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한 소식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2년 뒤인 1998년 겨울 빗길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진관은 유족들 간의 복잡한 상속 분쟁에 휘말리며 십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정말 두 얼굴의 살인마였을까? 평온한 얼굴 뒤에 어린아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악마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네를 이잡듯 뒤지며 14년 전에 조각을 맞추던 탐문팀이 당시 사진관 건너편에서 작은 칼국수 집을 운영했던 할머니를 찾아낸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할머니는 형사가 내민 삼남매의 사진을 보자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 눈물을 글썽이며 14년 전 그 비오던 날의 기억을 토해냈습니다. 그려, 그날 진우가 쪼매난 손에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들고 있었어. 사진관 개업 5주년 무료 촬영 전단지락 하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내일 아버지 몰래 사진 이쁘게 찍어서 아버지 화나실 때 선물로 주면 안 때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지 동생들 데리고 고운 옷 주워 입고 그리로 걸어가고 있었어. 할머니의 진술은 형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납치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순진하고 눈물겨운 마음으로 비를 뚫고 제 발로 그 끔찍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박 사장은 분명 폭우를 이유로 오후 2시에 일찍 문을 닫고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사진관의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유리문 너머로 짙은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관의 전단지, 암실 밑바닥에 남겨진 부러진 머리핀,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핏자국과 함께 14년을 버텨낸 한 장의 사진. 이 모든 정황은 사진관 안에서 벌어진 참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떠나고 불이 꺼져 있던 그 텅 빈 사진관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선 새 아이를 맞이한 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프레임을 짜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1996년 8월 15일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를 뚫고 아이들은 제 발로 그 어두운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짐승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다며 무료 사진을 찍어 선물하겠다는 12살 소년의 순진하고도 눈물겨운 마음이 삼남매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관의 주인 박 사장은 사건 발생 2년 뒤인 1998년에 이미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죽은 자를 대신해 진실의 조각을 맞춰줄 사람, 박 사장의 유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 흙먼지가 날리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형사들은 박 사장의 외아들인 32살의 박도연을 마주했습니다. 1996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도연은 툭하면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대고 동네에서 패싸움을 일삼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친 인상의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형사들이 내민 경찰 신분증과 낡은 햇살 사진관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험악한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사진관, 결국 뭐가 나오긴 나왔나 보네.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마른 침을 삼키던 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예상치 못한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는 영정사진도 공짜로 찍어주고 사람 좋은 척 했지만요. 속은 완전히 미친 영감탱이였어요. 그 사진관 1층 작업실 뒤편에 저도 못 들어가게 하던 철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물쇠를 몇 개나 채워놓고 제가 그 근처만 가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죽일 듯이 팼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사진관을 팔아치우려 했는데 친척들끼리 재산 싸움이 붙어서 셔터도 못 열어보고 십몇 년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비밀의 방, 그 단어는 형사들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철거촌의 폐사진관 앞으로 경찰 통제선이 2중 3중으로 쳐졌고 채취 증거를 쫓는 경찰견 2마리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며칠 전 사진을 발견했던 그 암실 안쪽으로 다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무너져 내린 연탄재와 폐자재 더미를 걷어내자 도연의 말대로 바닥과 맞닿은 벽면 한 구석에 녹슨 철제 해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두꺼운 무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내고 끼기챙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을 열어 젖히자 지하로 이어지는 가파르고 좁은 시멘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와 귀퀴한 분비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의 어둠을 갈랐을 때 건장한 강력팀 형사들조차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썩어가는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실은 그 자체로 아이들이 겪었을 참혹한 시간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들 만큼 비좁고 축축한 공간. 바닥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초등학생용 책가방 3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낡은 로봇 장난감과 짝 잃은 작은 실내화 한 짝, 그리고 구석에는 오물이 말라붙은 유아용 플라스틱 변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시멘트 벽면이었습니다. 지하실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있는 벽면 하단부에는 아이들의 작고 연약한 손톱으로 수백, 수천 번을 긁어댄 듯한 처절한 핏자국과 긁힌 자국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아빠를 부르며,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피가 나도록 벽을 긁었을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14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하실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턱끝을 떨었습니다. 이 지옥을 만든 악마는 과연 사진관 주인 박 사장일까요? 경찰은 즉각 박 사장의 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병원 진료 기록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박 사장은 1990년 아내와 늦둥이 막내딸을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한나란시에 잃은 뒤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불우한 아이들을 보면 죽은 자기 딸이 돌아왔다며 횡설수설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에 미쳐버린 늙은 사진사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불쌍한 삼남매를 지하실에 가두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재창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의 수사는 죽은 박 사장을 범인으로 단정짓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가장 쉬운 결론의 이면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긴급 분석 중이던 한 장의 사진, 바로 그 암실 서랍 틈새에서 발견된 삼남매의 14년 전 가족 사진이 모든 가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사진 속 아주 미세한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 영상분석팀은 삼남매의 얼굴 뒤편, 어두운 배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트로피의 표면에 주목했습니다. 트로피의 볼록한 금속 표면에는 사진을 찍는 순간 터진 플래시 불빛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아주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첨단 디지털 복원 프로그램을 동원해 그 반사된 형상을 수만 배로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픽셀 단위로 선명해진 실루엣이 모니터에 떠오르는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형체는 뚱뚱하고 배가 나온 50대의 박 사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좁고 비쩍 마른 체격, 그리고 뒷머리를 짧게 올려친 이른바 상고머리를 한 젊은 남자의 형상. 그것은 생면부지의 제3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법화학 연구실에서 날아온
한 통의 보고서는 수사팀을 아예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랍에서 발견된 3남매의 사진을 인화하는 데 사용된 인화지, 그 사진의 뒷면에 적힌 아주 미세한 워터마크 기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코닥코닥 브랜드의 인화지 특정 로트로 번호는 1997년 4월에 처음 생산되어 한국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었습니다. 반장님, 1997년 4월이요. 애들이 실종된 건 1996년 8월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막내 형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팀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신음처럼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적어도 그 이듬해 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야. 8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 빛 한 줌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 갇혀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경찰이 아이들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고 수사를 종결해버렸던 그 무능한 시간 동안 삼남매는 바로 수사망의 한가운데 동네 한복판의 지하에서 겨울의 혹한을 견디며 누군가에게 사육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996년 겨울부터 1997년 사이 햇살 사진관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 사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1996년 10월경부터 사진관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두고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사진관. 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의 낡은 마이크로필름 창고를 뒤져 14년 전 사진관 건물의 수도 요금 고지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록이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 물 사용량이 0이어야 할 1996년 11월부터 1997년 늦여름까지 사진관의 수도 계량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누군가 암실에서 대량의 물을 틀어 사진을 현상하거나 지하실에 화장실 변기물을 내린 명백한 흔적이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 밤의 어둠을 틈타 아이들의 지옥을 들락거렸던 젊은 남자. 수사팀은 사진관 인근의 우범자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거촌 외곽, 거대한 고물상 옆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며 동네 쓰레기를 주워 연명하는 60대 노인 최 씨를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최 씨는 과거 아동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햇살 사진관 주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으로 보이는 낡은 망가진 카메라와 곰팡이 핀 필름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끌려온 최 노인은 삼남매의 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 난 사람 안 죽였어. 내가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살아도 그 불쌍한 핏덩이들을 어찌 죽인단 말이오. 난 아녀. 최 노인은 극구 부인하며 묻지도 않은 소름 끼치는 기억 하나를 덜덜 떨리는 입술로 토해냈습니다. 97년도 섣달그금 무렵이었을 겨. 날이 엄청 추웠는데 사진관 뒷골목에 고물될 만한 게 있나 싶어 리어카를 끌고 갔었어. 근데 그 사진관 뒤쪽 환풍구 구멍 속에서 소리가 나는겨. 그 애기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최 노인은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 사람 하나 없는 빈 건물 땅바닥 밑에서 애기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난 그게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우는 소린 줄 알고 기겁을 해서 도망쳤단 말이오. 경찰에 신고라도 할걸. 내가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전과자라고 엮일까봐 무서워서 입을 닫아버렸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애들이었단 말이오. 비겁한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지독한 비극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은 살려달라 노래를 불렀지만 세상은 끝내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형사들은 최 노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물상에서 압수한 산더미 같은 필름들 속에는 무언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국과수 영상분석팀은 곰팡이가 피고 엉겨붙은 수백 개의 필름을 한 땀 한 땀 복원하는 극한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은 빗물이 스며들어 완전히 타버렸거나 의미 없는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다 쓴 일회용 카메라의 내부 롤에 감겨있던 필름 한 통에서 기적처럼 세 장의 흐릿한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사진관 뒷문을 향해 몰래 셔터를 누른 구도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 노이즈가 심했지만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찍힌 그 사진 속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깡마른 체구, 상고머리, 그리고 양손에는 편의점에서 흔히 주는
검은색 비닐봉지 2개가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에 네모난 각으로 보아 그것은 틀림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밤마다 굶주린 3마리의 작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러 가는 사육사의 모습이 우연히 고물을 줍던 노인의 주워온 카메라에 우발적으로 찍혀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1996년 당시 햇살 사진관의 직원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14년 전의 낡은 경찰 조서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던 이름. 박 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듯 말했던 그 이름이 수사망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정민수, 당시 나이 20살, 1996년 7월경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 사진 기술을 배우겠다며 박 사장을 찾아왔던 청년. 그는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진관 2층의 비좁은 다락방에서 지내며 현상과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그의 퇴사 시기였습니다. 박 사장은 14년 전 조서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녀석 월급이 적다면서 투덜거리더니 8월 중순쯤에 말도 없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정민수가 사진관을 떠났다고 알려진 시기. 그것은 정확히 3남매가 폭우 속으로 사라진 8월 15일과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빈 사진관의 열쇠를 복사해두고 낮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밤이 되면 몰래 뒷문으로 숨어들어 자신만의 끔찍한 인형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의 모든 총력이 정민수라는 인물을 쫓는데 집중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20살이었던 그는 어느덧 34살의 중년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역추적하던 형사들은 정민수라는 인물이 가진 어두운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버려진 뒤 비인가 고아원에서 짐승 같은 학대와 매질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10대 후반에 고아원을 도망쳐 나온 그가 유일하게 집착했던 것은 누군가가 버린 고장난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박제해버릴 수 있는 마법의 기계. 그 비틀린 열망이 그를 사진관 다락방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형사들은 정민수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와 금융권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30대 남성 중 용의자와 일치하는 인물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밀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그때 사이버 수사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2002년 그가 호적상의 이름을 정태성으로 개명했던 것입니다. 변경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한 결과 모니터에 떠오른 그의 현재 모습은 형사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2010년 현재 정태성, 아니 정민수. 그는 수도권 외곽에 새롭게 조성된 화려한 신도시 중심가에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웨딩 및 가족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예비부부로 위장해 찾아간 그의 스튜디오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환하게 웃는 아기들의 백일 사진, 칠순을 맞은 화목한 대가족의 사진들이 아름다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형사들을 맞이한 정민수는 과거에 깡마르고 음침했던 고아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드러운 미소와 매너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신사.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배기 딸을 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은 영원해야 합니다. 셔터가 찰칵하고 닫히는 그 순간 가족의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모습은 영원히 늙지도 썩지도 변하지도 않은 채 우리 곁에 남게 되니까요. 상담을 빙자해 마주 앉은 형사 앞에서 정민수는 벽에 걸린 어린아이의 사진을 부드럽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집요하고 기묘한 손길로 쓰다듬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형사들은 순간 넥타이를 맨 그의 목덜미 너머로 14년 전 칠흑 같은 암실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목에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며 미소 지었을 악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청으로 복귀한 수사팀은 정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위치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차량의 행적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일상은 스튜디오와 고급 아파트를 오가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 없는 빈틈을 남기는 법입니다. 수사 착수 5일째 되던 늦은 밤, 정민수의 아내와 딸이 잠든 시각,
그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 전원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자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CCTV 화면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정민수가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형 화물탑차의 운전석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팀장님, 타깃이 움직입니다. 휴대폰은 껐고 차량 이동 방향은 시외곽 국도입니다. 이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미행에 나선 형사들의 차량 앞유리창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4년 전 아이들이 실종되던 그날의 억수 같던 빗줄기처럼 말입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져 있는 칠흑 같은 외곽 국도를 한참 달리던 정민수의 탑차가 방향을 튼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상기툴의 좁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찢어진 비닐들이 유령처럼 펄럭이는 거대한 폐비닐하우스 한 동이 기괴한 형상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장 조회 결과 그 쓸모없는 폐비닐하우스가 세워진 황무지는 놀랍게도 정민수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비닐하우스 근처 숲속에 은폐한 형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야간 투시 쌍안경으로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정민수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긴 삽 한 자루와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닐하우스 안쪽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굳게 다져진 매흙 바닥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삼날이 파내려가고 있는 저 차가운 흙 아래에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파묻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사들은 무장한 채 권총의 안전장치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이제 곧 저 땅 밑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14년을 끌어온 이 잔혹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흙을 파내던 정민수가 돌연 삽질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을 때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간다고 믿었던 이 순간 이 끔찍한 살인마가 아직 꺼내지 않은 가장 잔인한 패가 하나 더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닐하우스를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찢어진 비닐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흙냄새가 아니라 지독하게 익숙하고도 끔찍한 화학약품의 냄새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민수의 시선이 정확히 형사들이 숨어있는 숲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정민수의 시선이 정확히 형사들이 숨어있는 숲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을 때 숨죽이고 있던 베테랑 형사들의 등줄기에도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적막한 폐 비닐하우스를 때리는 차가운 겨울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짐승처럼 예민한 직감으로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 형사들은 권총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이내 고개를 돌리더니 파내던 흙을 다시 무심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밤의 적막이 주는 기시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비닐봉지에 담아온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을 대충 파묻고는 다시 탑차에 올라타 물안개 낀 국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차량의 후미등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잠복해 있던 감식반과 형사들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부패한 퇴비 냄새와 섞여 코를 찌르는 것은 사진관 암실에서나 맡을 법한 시큼하고 독한 정차객, 즉 픽서픽슬의 냄새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곧바로 지표 투과레이더 GPR을 동원해 다져진 흙바닥 아래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파장 그래프가 떠오르고 기계가 요란한 기계음을 냈습니다. 지하 1.5m 부근, 나란히 누워있는 세 개의 거대한 이물질 덩어리가 레이더망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탐침봉을 찔러 넣어 채취한 흙의 성분을 간이 분석한 법의학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단백질 반응이 나옵니다. 흙에 다량의 사진, 현상용 화학약품이 섞여 있고 사람의 골수 성분도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포클레인을 불러 땅을 파 뒤집고 싶었지만 수사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시신을 발굴하는 순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용의자 정민수는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만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를 완벽하게 추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빠져나갈 구멍도 허락하지 않는 촘촘한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경찰서 강력팀 회의실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정민수가 아이들을 납치했던 1996년 8월부터 아이들이 살아있었다고 추정되는 1997년 봄까지 그 지옥 같았던 8개월의 시간을 복원하기 위해 수만 장의 서류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과거 햇살 사진관 인근에 있었던 편의점 두 곳과 동네 슈퍼마켓의 1996년도 포스기 POS 결제 기록, 그리고 은행 전표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1996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민수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진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3번씩 일정한 패턴으로 긁혔습니다. 영수증 내역은 소름 끼치도록 기괴했습니다. 매번 도시락 4개, 요구르트 3개,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이 먹을 법한 젤리나 초콜릿. 심지어 겨울이 다가오던 11월에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아동용 내복 3벌을 구입한 카드 영수증도 튀어나왔습니다. 20살의 독신 청년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철저하게 버려진 암실의 열쇠를 거머쥐고 밤이 되면 그 비좁고 차가운 지하로 내려가 3마리의 가엾은 새를 기르듯 먹이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육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당장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 긴 겨울을 살려두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굴삭기에 의해 절반쯤 철거되다만 낡은 사진관 지하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랜턴 불빛에 의지하는 대충의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에 합판 하나, 시멘트 틈새 하나까지 뜯어내는 정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벽면 구석, 습기에 부풀어 오른 시멘트 벽돌에 갈라진 틈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 하나가 핀셋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쓰는 아주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사가 없어졌지만 안쪽의 종이에는 12살 진우의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14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그 작은 소년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아저씨가 왔다. 예쁜 옷을 입으라고 했다. 진아한테는 빨간 루즈도 칠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꼭 웃으라고 했다. 안 웃으면 밥을 안 준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형편없이 흔들려 있었고 종이 곳곳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아저씨가 화를 냈다. 가족 사진을 망쳤다면서 진호를 어두운 통 안에 가뒀다.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다. 아저씨가 위에서 망치를 가지고 내려왔다. 무섭다. 아빠가 보고 싶다. 기록은 그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을 12살 소년의 처절한 공포가 수첩을 쥔 형사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범인 정민수는 지하의 밀실을 자신만의 비틀린 스튜디오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행복한 가족의 역할을 연기하게 하는 병적인 인형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법원의 정민수의 자택, 그가 운영하는 신도시의 고급 웨딩 스튜디오, 그리고 외곽의 페비닐하우스 3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밤 브리핑룸에서 작전 지시를 내리던 팀장의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였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타깃이 움직입니다. 방금 전 타깃의 스마트폰 IP로 내일 새벽 6시 필리핀 마닐라행 편도 항공권이 결제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전날 밤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경찰의 시선을 느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이 악마는 이미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병력 당장 출동해 놈이 출국하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무조건 잡아들인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신도시 한복판의 대형 웨딩 스튜디오 앞, 사복 경찰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순식간에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스튜디오 내부는 매캐한 연기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총을 든 형사들이 들이닥친 원장실 안.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의 정민수는 책상 구석에 놓인 공업용 전열 소각기에 외장 하드와 서류들을 미친 듯이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커터칼을 집어들고 저항하려던 찰나 형사 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지식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민수, 아니 정태성,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민수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보다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소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는 소각기를 곁눈질하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틀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형사 한 명이 소각기 전원을 뽑고 절반쯤 녹아내린 하드디스크 하나를 장갑 낀 손으로 건져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을 샅샅이 수색하던 감식반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옷장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원장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거대한 붙박이장. 그 안쪽에 가짜 벽을 밀어내자 최첨단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비밀의 방이 입을 벌렸습니다. 형사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14년 전 철거촌의 낡은 사진관 지하실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구조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싸구려 비닐 장판, 구석에 놓인 유아용 변기, 그리고 중앙에 놓인 조잡한 플라스틱 장난감 밥상까지. 정민수는 성공한 웨딩 사진사로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그 지옥을 자신의 성안에 완벽하게 복원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지역 내 결손가정 아동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무연고 아동 2명의 상세한 신상기록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악마는 또 다른 가족 프로젝트의 희생양을 사냥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제2, 제3의 진우와 진아가 이 방으로 끌려올 뻔했습니다. 같은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외곽의 페비닐하우스 현장, 투광기의 강렬한 빛이 진흙투성이의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조심스럽게 표토층을 걷어내자 사불 든 감식반원들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큼한 화약 약품 냄새와 함께 검고 두꺼운 공업용 비닐에 겹겹이 쌓인 3개의 커다란 덩어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삼남매였습니다. 비닐을 가르고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던 법의학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신은 이미 오래전 백골화가 진행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부패를 막으려 다량의 사진 현상액을 들이부은 탓에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는 기괴할 정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시장통에서 샀을 법한 형형색색의 촌스러운 아동용 내복과 인형 옷 같은 레이스 원단. 그것은 평소 아이들이 입던 낡고 커다란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입혀놓은 소름 끼치는 무대 의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것은 아이들의 자세였습니다. 세구의 작은 백골은 서로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큰오빠인 진우의 뼈가 양옆의 동생들을 감싸 안듯 누워 있었죠. 죽음의 그 끔찍한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의 본능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턴 불빛이 아이들의 두개골 쪽을 비췄을 때 현장에 있던 몇몇 형사들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의 벌어진 턱뼈 사이, 그 작고 빈 구멍 속에는 훼손되고 타버린 시커먼 필름 뭉치들이 잔뜩 쑤셔박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던 아이들의 입을 필름으로 틀어막고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을 지켜본 악마의 엽기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경찰청 취조실. 정민수는 수갑을 찬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직 한 가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불타다만 외장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던 사이버 수사팀에서 마침내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깨고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폴더의 이름은 1997 가족 프로젝트. 그 안에는 필름 사진을 스캔해 디지털로 변환해둔 수백 장의 사진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붉게 충혈된 눈의 수사팀장이 두툼한 사진 뭉치를 정민수의 얼굴 앞 책상 위로 패대기 쳤습니다. 사진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곰팡이 핀 지하실. 앙상하게 뼈만 남아 볼이 푹 패인 새 아이가 식탁 중앙에 놓인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크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에는 삐뚤빼뚤하게 붉은 립스틱이 발려 있었고 겁에 질려 확장된 동공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만은 기괴할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맞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겁에 질린 아이들의 등 뒤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아이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플래시 불빛에 반사된 남자의 턱선. 그것은 명백한 정민수.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사진과 함께 흙투성이가 된 진아의 부러진 데이지꽃 머리핀을 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이래도 네가 변호사랑 할 말이 남아있을 것 같아? 정민수의 시선이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취조실 유리 너머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고통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명이 형편없군요. 셔터 스피드도 안 맞았고 노출은 엉망이네요.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내 완벽한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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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 그는 자신이 창조한 완벽한 가족의 허상이 싸구려 카메라의 앵글에 담긴 것을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사이코패스적 나르시시즘에 수사팀장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팀장은 천천히 아주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찍은 게 아니지. 그럼 이건 어때? 팀장이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며칠 전 철거 현장에서 암실 서랍 맨 밑바닥 틈새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원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을 견디며 누렇게 바랜 비닐에 쌓여 있던 그 사진. 내 녀석이 이 완벽한 통제극의 감독이라고 착각했겠지만 넌 12살짜리 꼬마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한 거야. 팀장이 사진의 뒷면, 삐뚤빼뚤한 글씨와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한 지문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1997년 4월, 내 놈이 현상액을 섞느라 잠시 암실문을 열어두고 한눈을 판 사이 진우가 몰래 그 비좁은 틈으로 기어 올라왔어. 내 놈이 새로 사온 인화지 한 장을 훔쳐서 기계에 넣고 자신들의 사진을 뽑은 뒤에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던 동생 진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지문을 찍었지. 그리고 이렇게 썼어. 아저씨는 사진사가 아니에요. 동생들을 살려주세요. 넌 네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었겠지만 그 어린 것은 14년 뒤에 우리에게 네 녀석의 목줄을 넘겨주고 간 거다. 정민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상 오만하고 침착했던 그의 안면 근육이 통제를 잃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신처럼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무대에서 한낱 소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12살짜리 꼬마가 자신의 눈을 속이고 탈출구의 열쇠를 남겨두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비틀린 자존심에 치명적인 금을 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진 정민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8월 15일이었어요. 비가 참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마침내 악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날 사진관은 일찍 문을 닫았고 영감탱이는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다락방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길가에 쓰레기 같은 몰골을 한 꼬마 3명이 비닐 하나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죠. 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들어와라. 비도 오는데 닭튀김 사줄게. 사진도 예쁘게 한 장 공짜로 찍어주마. 짐승처럼 살던 애들이라 통닭 한 마리란 소리에 경계심도 없이 실실 웃으며 따라 들어오더군요. 형사들은 숨을 삼키며 그의 자백을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닭다리를 뜯어먹으며 환하게 웃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완벽한 미소. 서로를 아끼는 이 예쁜 가족에 이걸 내 마음대로 지휘하고 영원히 내 피사체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동기는 돈도 원한도 짐승 같은 성욕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고아로 자라며 매질 속에 살아남아야 했던 그가 평생을 갈구했던 결핍.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흉내내기 위해 아이들을 가두고 자신이 만든 극본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을 조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예쁜 옷을 입혀주고 셔터를 누르면 방긋방긋 잘 웃었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나만의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냄새가 나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더군요. 정민수의 눈동자에 기괴한 희열과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 지하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그의 덤덤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그해 겨울의 진짜 지옥,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밤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말썽을 피우지도 않고 내 말에만 순종하는 진짜 가족을 완성하기로. 취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1997년에 가장 어둡고 잔혹했던 그 밤의 장막이 이제 막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1996년 겨울부터 1997년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빛 한 줌 들지 않는 사진관 지하 밀실에서는 세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잔혹한 인형극이 매일 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정민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무감각한 목소리로
그 지옥 같았던 8개월의 시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면 미리 사둔 편의점 도시락과 남은 반찬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는 생사 여탈권을 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밥을 주기 전 그는 항상 기괴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화려하지만 낡은 옷들을 억지로 입히고 둘째 진아의 창백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하게 했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밥상 주위에 새 아이를 앉혀놓고 그는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었습니다. 웃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지. 안 웃으면 오늘 밥은 없다. 12살 진우는 배고픔에 지쳐오는 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야만 했습니다.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정민수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좁고 어두운 고무통 안에 아이들을 가두기 일쑤였습니다. 진우는 그 모든 매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동생들을 지켰습니다. 그토록 가혹한 학대 속에서도 진우는 언젠가 아빠가 자신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작은 수첩에 일기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육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11월 우울증으로 요양을 하던 사진관 주인 박 사장이 건물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 부동산 업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지하의 비밀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민수는 결국 이 가족 프로젝트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정민수는 평소처럼 도시락과 함께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달콤한 요구르트와 우유를 사들고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성인도 며칠을 깨어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치사량에 가깝게 섞여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은 허겁지겁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 반응을 보인 것은 몸집이 제일 작았던 5살 막내 진호였습니다. 독한 약기운에 위장이 꼬인 진호는 피가 섞인 구토를 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12살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쓰러진 동생들을 등 뒤로 감추며 암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플라스틱 현상액 쟁반을 집어들어 정민수의 머리를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12살 소년의 저항은 21살의 건장한 청년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무자비한 주먹으로 진우를 쓰러뜨린 뒤 미리 준비해둔 나일론 끈으로 소년의 목을 잔혹하게 졸랐습니다. 동생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던 진우의 손톱이 시멘트 벽을 긁으며 처절한 핏자국을 남겼지만 차가운 지하 밀실의 두꺼운 철문은 그들의 마지막 비명을 무참히 삼켜버렸습니다. 차례대로 약에 취해 쓰러진 진아와 진호 역시 악마의 소나귀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정민수의 행동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진 현상에 쓰이는 정착액, 즉 픽서를 아이들의 시신에 들이부어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괴한 무대 의상 그대로 시신을 겹겹이 비닐로 포장한 뒤 새벽을 틈타 렌터카 트럭에 싣고 외곽에 버려진 땅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아내 명의로 몰래 사들여 폐비닐하우스를 세우게 될 바로 그 인적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나란히 눕히고 그들의 입속에 자신이 찍었던 끔찍한 필름 뭉치들을 쑤셔박아 넣은 뒤 차가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수의 자백이 이어지는 동안 취조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형사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쥐고 벽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수사는 이제 정민수의 현재 삶, 그가 구축해놓은 완벽한 거짓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내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성실한 사진작가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수사팀의 등골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가족 사진에 집착했어요. 특히 우리 5살짜리 딸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지 않으면 평소에 다정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돌변하곤 했죠. 방에 가두고 밥을 굶긴 적도 있어요. 사진 속의 가족은 무조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녀의 말대로 정민수의 사이코패스적 집착은 14년의 세월 동안 결코 치유되지 않은 채 더 깊은 심연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비밀의 방에서 발견된 결손 가정 아동 2명의 신상 기록부. 만약 철거촌의 그 낡은 서랍장에서 진우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민수는 아내와 딸마저 버리고 또다시 그 무연고 아이들을 납치해 제2의 가족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14년 전 12살 소년이 피를 묻혀가며 남긴 작은 단서가 미래의 또 다른 희생자들을 기적처럼 살려낸 것입니다. 며칠 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아침, 14년 만에 낡은 철거촌 골목에 경찰 통제선이 쳐지고 정민수를 대동한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민수가 호송차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동네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란과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놈. 욕설과 오열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폴리스라인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한 늙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뼈만 남은 삼남매의 아버지 이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나쳐가는 정민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들, 불쌍한 내 새끼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는 가난과 술에 찌들어 아이들을 때렸던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아버지를 한 번 힐끗 내려다보았을 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걸음으로 반쯤 철거된 사진관 지하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네킹을 대역으로 삼아 아이들의 목을 조르는 시댐을 하면서도 마치 사진 구도를 잡는 작가처럼 손가락으로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참관하던 형사가 그 끔찍한 기행의 역겨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열린 1심 재판. 법정 안팎은 이미 암실의 악마를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민수 측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이로 인해 조현병과 망상장애를 앓게 되었고 행복한 가족에 대한 강박적인 환상에 빠져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비극입니다. 불우한 과거를 방패 삼아 죗값을 덜어보려는 전형적이고도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민수는 수의를 입고도 꼿꼿한 자세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석에서 일어난 공소유지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들을 납치한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무려 8개월간 주도 면밀하게 아이들을 사육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시신을 보존 처리하고 범행 현장을 은폐했으며 버려진 땅을 몰래 사들여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나아가 개명까지 하고 신분 세탁을 통해 완벽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단 한치의 광기나 이성 상실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악마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검사는 대형 스크린에 14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사진의 뒷면이 비쳤습니다. 피고인이 완벽한 신행세를 하며 아이들을 유린하는 동안 12살 진우는 죽어가는 동생의 피를 묻혀가며 이 글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들을 지키려 했던 12살 소년의 이 처절한 외침 앞에서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를 논하며 동정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 법정의 정의입니까?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수의 아내조차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참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한 응당한 대가일 것이다. 피고인 정민수, 사형. 망치가 3번 내리쳐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법정을 빠져나가던 정민수. 그는 복도에 도열한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을 무시한 채 그는 자신을 찍어대는 카메라 렌즈들을 쓱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각도도 엉망이고 빛도 다 틀렸어. 사진 참 못 찍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신이 만든 뒤틀린 프레임 속에 갇힌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남쪽의 어느 양지바른 언덕. 14년이라는 끔찍하게 긴 세월을 차가운 암실과 흙구덩이 속에서 보내야 했던 삼남매의 합동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낡은 철거촌의 이웃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과거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었던 구멍가게 주인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던 이웃 주민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고물상 노인도 모두 찾아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묘비 앞에는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따뜻한 통닭과 초콜릿, 그리고 낡은 데이지꽃 머리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아버지 이 씨는 앙상한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액자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민수가 강요했던 그 끔찍한 인형놀이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의 사진 복원 전문가들이 과거 동네 초등학교의 낡은 졸업 앨범과 행사 사진들 속에서 우연히 찍혀 있던 아이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정성스럽게 합성해 만든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자연스러운 새아이의 진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진아야, 진호야. 아비가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언덕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사건의 무대였던 낡은 철거촌은 거대한 중장비들의 굉음과 함께 완전히 평탄화되었습니다. 빛 한 줌 들지 않던 지옥의 암실도, 아이들이 피가 나도록 긁어대던 시멘트 벽도 모두 부서져 흙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콘크리트로 덮어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늦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낡은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어가는 새아이의 환영을 보곤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한 미치방이 살인마의 소행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빚쟁이들의 협박, 비를 맞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던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땅 밑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외면했던 이웃의 침묵까지, 그 평범하고도 얄팍한 무관심들이 겹겹이 쌓여 거대한 지옥의 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일상 속의 작은 징후들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바랜 가족사진 뒷면에 남겨진 그 작고 처절한 핏자국, 그것은 14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결코 뿔이 달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마는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 우리의 가장 취약한 결핍을 파고들며 이렇게 속삭일 뿐입니다. 이리 와, 아저씨가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어줄게.